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여러분 그 PC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political correctness, 뭐 정치적 올바름이라고들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PC라는 것은 인간의 그 사고가 언어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 차별적인 표현들 쓰지 말자라는 생각이고 또 그런 것들을 입법적으로 이렇게 정책화한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PC가 미국에서 또 어떠한 형태로 적용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전문가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요즘 너무 잘 아시죠? 그 사이다 발언으로 요즘에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 인기를 받고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저자, PC의 정책, 그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홍지수 작가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이 좀 그런데 오붓하게 하죠 뭐. 우선 저희가 저 휴대폰 갖고 계시는 분들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꺼주시고요. 앞좌석 발로 차지 마시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같은 단어를 써도 서로 뜻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용어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진보 보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그 단어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단어들이에요. 진보는 아직도 그 20세기를 통틀어서 여러 번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퇴행적인 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진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민주당 쪽을 리버럴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까다로운데 이 리버럴이라는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네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아주 비자유적인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래서 리버럴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지켜야 할 가치가 뭔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좌에게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자들이 넘칩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 세 단어는 쓰지 않겠어요. 그냥 드라이하게 좌우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극좌, 극우라는 용어는 폭력,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사하거나 용인하는 경우에만 극좌, 극우라는 명칭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개신교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랑 동의어로 많이 쓰는데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 그리스도교, 크리스티아니티를 한자로 음역한 게 기독이에요. 크라이스트를.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기독교와 동의어고 그 그리스도교 아래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동방정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권과 중동과 아랍을 동의어로 쓰는데 이것도 조금 달라요. 아랍이라고 쓰면은 아랍어를 쓰는 아랍 문화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란의 경우에는 페르시아어를 쓰고 페르시아 민족이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권을 의미할 때 아랍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이란이 이란이 제외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와 동유럽에도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데 이 나라들도 제외돼요. 그리고 이슬람권을 얘기할 때 중동이란 표현을 써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동에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위에만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와 동유럽의 이슬람 국가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슬람권을 말할 때는 그냥 이슬람권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political correctness를 그냥 PC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데 political con art, 정치적 사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계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하기를 유사시에는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투쟁이 유럽에서 시작되면은 전 세계로 확산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만
노동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오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서구 문명이 노동자의 눈을 가려서 노동자의 계급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서구 문명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벨라쿤 볼셰비키 정권이 들어섰을 때 기웨르기 루카츠라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문화 담당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헝가리 부모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헝가리 사람들이 굉장히 독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루카츠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그다음에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문화 헤게몬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학계, 문화계, 교육계에 침투해서 민중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헤게모니의 주장이 나온 다음에 이 그 혁명의 주체가 노동자에서 지식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혁명의 장소가 공장에서 상하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과 유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프랑크푸르트 그 대학교와 제휴를 맺었어요. 맨 처음에는 사회조사연구소라는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그 프랑크푸르트 학교라고 불리면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기베르기 루카츠가 이제 문화 담당관을 그만두고 나서 마르크스주의자들 몇십 명하고 같이 세미나를 였는데 그 세미나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프랑크푸르트 학교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했는데 막스 호르카이머 2대 총장이 오면서 그 문화혁명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스 호르카이머가 우리는 폭력으로 혁명하지 않는다. 차츰차츰 세대에서 세대로 그 보편적인 평등주의를 주입시켜서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1933년에 나치가 집권을 하면서 대거 그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콜롬비아 대학에 둥지를 틉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랑크푸르트 학교에 가담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34년인가 좀 늦게 합류를 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돌아갔는데 마르쿠제는 미국에 남아서 미국의 사회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내놓은 이론이 비판 이론이에요. 크리티컬 티어리라는 건데 이 이론은 자기네가 내세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냥 서구 문명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PC의 아주 결정적인 비판 이론이 가장 그 내세우는 궤변이 뭐냐면 전체주의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훨씬 더 억압적이다. 왜냐하면 억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쿠즈가 내놓은 이론 중에 억압적 관용, repressive tolerance라는 게 있는데 표현의 자유 자체는 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익의 주장은 억압하고 좌익의 주장은 활발하게 확산시키는 게 억압적 관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데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면서 그 소련의 기밀 문서들이 많이 이제 폭로가 되고요. 스탈린 아래서 자행됐던 만행들이 폭로가 되고 그리고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같은 책이 나오면서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를 지적으로 방어하기 불가능해지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68세대라는 거는 40년대 말에 태어나서 68년도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급진적인 학생 운동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부가 자크 데리다죠.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말 그 굉장히 절대적인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건 상대적이다. 세상에 진실이나 사실이라는 건 없다. 진실이나 사실이라는 거는 한 사회의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여자는 페미니스트인데 남자와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드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프랑크푸르트 학파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면은 구조는 똑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은 억압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실은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경험이나 인식이 진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피억압자, 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오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하에서는 억압자가 부르주아, 피억압자가 프롤레타리아인데 프랑크푸르트 학파 포스트 모더니즘 신좌익의 시대로 오면서 억압자는 서구 문명과 유대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백인, 이성애자, 남성, 그다음에 그 피억압자는 비서구 문명, 이슬람, 특히 그다음에 유색인종, 성소수자, 여성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PC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억압자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모욕하는 단어 쓰지 말고 좋게 지내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좌익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라고 규정한 집단에 대한 비판을 절대로 금지합니다. 정당한 비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에서부터 쭉 유대인, 백인, 남성, 이성애자 맨 왼쪽의 칼럼을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권력 집단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에서부터 유대인까지는 이 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은 설사 그것이 거짓이라고 해도 용인이 됩니다. PC에 부합하는 발언이에요. 근데 백인 남성, 이성애자, 그리스도교, 서구 문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은 이거는 백인 우월주의, 나치즘, 파시즘, 극우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다음에 그 맨 위에 그 무슬림부터 유대인까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전부 증오 발언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칼럼에 그 백인부터 서구 문명까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이나 비판을 하면은 그것이 설사 거짓이라고 해도 용인이 돼요. PC에 부합하는 발언으로. 그래서 교차성, 인터섹셔널리티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그냥 무슬림이고 많은 건 아니죠. 여성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기도 하고 흑인일 수도 있고 뭐 백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5점부터 1점까지.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대우받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 가장 점수가 높고 개신교가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에 인종 같은 경우에는 흑인과 그다음에 제가 브라운이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무슬림, 파키스탄이나 아니면은 그쪽 동남아 뭐 그런 쪽 그 사람들, 그다음에 히스패닉, 에이션, 주, 그다음에 화이트.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만 해도 이 유대인에 대한 비판도 허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피해자라고 해서. 근데 요새는 유대인이 굉장히 탄압받습니다. 그다음에 성지향성이나 성정체성으로도 사람들을 많이 분류할 수 있죠. 트랜스젠더가 요새 제일 피해자 집단이라고 해서 보호받는 집단이고, 그다음에 양성애자, 동성애자, 이성애자 여성, 이성애자 남성. 신체 장애에도 장애인이 대우받고 비장애인은 대우 못 받고, 그다음에 외모도 고도 비만인 그 슈퍼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보고 뚱뚱하다 하면은 증오 발언이에요. 아름답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경제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더 대우를 받습니다. 피해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자, 이게 그 지금 제가 만든 표를 굉장히 잘 그 집약해서 만든 패러디인데 한번 보실게요.
that, it will end. Now, our first question, 1 plus 1. Yes. 2. Incorrect. Yes. Multiculturalism. Well done, Simon. Next question. What is 3 times 3? Yes? 9. Wrong. Yes, Penelope. Gender equality. Very good, Penelope. Is this a joke? You think gender equality is a joke? No, but isn't this a maths class? Don't be so racist. I just asked a question. We don't ask questions. Questions are offensive. Yeah! Now, students, I trust you've all completed your research assignments. And remember, the person with the highest mark will be flying to New York to present their paper at the World Mathematics Summit. Well done, Penelope. 6 out of 10. You too, Simon. 6 out of 10. Hey, be careful. You've been staring at her for 10 seconds. What? It's a form of harassment to stare at a woman for more than 15 seconds straight. And when I use the term straight, I don't mean to offend any persons of a non-traditional sexual preference. And when I use the term non-traditional, I don't mean to offend any persons who oppose historically normalized... Okay, I get it. Unfortunately, Sunshine, your research assignment is only worth a 1 out of 10. I've used Fourier transform and mathematical methods in electronics to analyze the electrodiagrams of at-risk patients and calculate their risk of experiencing a heart attack. I mean, it's a new method, but it could potentially save thousands of lives. 7. You barely even read it. You used red pen. What? Red is considered offensive in many religions. Why would you belittle everything down to a singular colour? Well, humanity is a rainbow of beauty and spirituality. Yeah. Okay, fine, 7 out of 10, but that still means I get to go to the summit, right? The marking process isn't over yet. Now, because we live in a society based on equality, the total amount of marks are to be divided equally among our students. You've got to be kidding me. Well done, students. We're all equal. We're all average. Yay! But then who gets to go to the summit? We haven't added our privilege points yet. Don't you know anything? That is correct. Now, Penelope, you are female, so that's +1 privilege point. However, you are white, so that's -1. I'm also bisexual. +1. That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6 out of 10. Simon, unfortunately, you're straight, white, and male. And cisgender. Yes, so that's -4 privilege points, which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1. It's only fair. Now you're male, and I don't like you. So that's -2 privilege points, but you are brown and sexually ambiguous. So that's +2. That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5. Wait, why am I sexually ambiguous? And finally, Sunshine. I'm gay, I'm trans, I'm Asian, I'm overweight, I'm lower class, I'm unintelligent, unattractive, I've got hairs on my nipples, and I also got body odor, and I can't really run properly or tie my shoelaces by myself. And I once watched a pigeon die. Wonderful, Sunshine. That's 13 privilege points. That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18 out of 10. Well done, Sunshine. You're going to New York. Hooray, Sunshine! We knew you could do it! Let me see this. They've just written equality and drawn love hearts on a piece of paper. He expressed himself, and it's beautiful. He didn't even spell equality correctly. We don't discriminate. This has nothing to do with mathematics. You think you're so great with your maths and your science and your facts? What about feelings, huh? Yeah. Feelings are more important than facts. Yeah! This is wrong. You're all crazy. Stop violating me with your different opinions. I have the right to speak my mind. No, we have the right not to be offended. And that's more important.
And if you don't stop verbally assaulting us, we will be forced to attack you in self-defense. Can't do that. Actually, we have every right to do so. And it's illegal for you to fight back. Yeah! This is insane. Prepare to die a noble social justice warrior. Death! Welcome. Ignore that. It will end. 패러디이고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표를 거의 뭐 동영상으로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논리보다 감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논리도 남성 중심의 사고라고 해서 수학에서도 어떤 강의 제목이 나오냐면 수학에서의 가부장제 이런 게 실제로 가르치는 과목의 제목입니다.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서구 사회 학계에도. 자, 그러면 피스에 적합한 발언. 백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용인이 됩니다. 이 노엘 이그나티예프라는 매사추세츠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2002년에 기고한 글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읽어보세요. 백인의 정체성은 억압이다. 백인 우월주의를 없애려면 백인을 없애야 된다.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백인종 제거는 바람직하다. 골수 백인 우월주의자 말고는 그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이런 글을 쓰고도 버젓이 교수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 이 여성은 캐시 그리핀이라는 코미디언이에요. 미국에.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들고 있는 머리가 트럼프 머리예요. 물론 가짜죠. 거기다가 피범벅이 된. 이 사진을 찍어서 좋다고 또 올렸어요. 인터넷에다가. 그래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CNN이 뉴이어즈 이브 그 행사 같은 데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출연하던 여잔데 이 사진 찍고 나서 이제 비난이 빗발치니까 할 수 없이 물러났어요. 물러나기는. 근데 이게 만약에 백인 여성이 들고 있는 머리가 오바마의 머리였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퇴임하면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내셔널 갤러리에 초상화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 그릴 사람은 대통령이 직접 선택을 해요.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의 미셸 오바마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케힌데 와일리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흑인입니다.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흑인이에요. 근데 이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백인 여성의 목을 따서 들고 있는 흑인 여성을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 여성을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선택을 했어요. 거꾸로 바꿔서 하면 입장을 바꿔서 백인 대통령이 퇴임을 했는데 흑인 머리를 자르는 머리를 들고 있는 백인 여성을 그린 화가를 선택해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에서. 자, 그러면은 좌익이 피억압자 집단이라고 규정한 집단 중에서 우익 성향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게이인데 동성애자인데 우익 성향이거나 흑인인데 우익 성향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보고는 억압을 내면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억압이 몸에 배서 자기가 억압을 받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익한테 세뇌당해서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래서 좌익이 우익 성향의 흑인을 일컫는 표현이 있어요. 오레오 쿠키.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포치먼키라는 거는 게으른 흑인을 뜻하는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하우스 니거라는 거는 백인 집에 입주해서 입주해 있는 흑인 하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수자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수자 집단이라고 해도
좌익 성향인 사람만 자기네 편이고 자기네의 보호를 받습니다. 요즘에 그 등장한 폭력단체예요. 극좌. 근데 자기네는 안티파시스트, 안티파라고 자기네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폭력 그 대학가의 우익 성향의 강연자가 초청을 받아서 오면은 기물을 파손하고 그 강연을 들어가려고 강연장 밖에서 기다리는 학생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에 초청받아서 강연 가는 우익 성향의 강연자들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백인 청년들인데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의 먹고 살만한 집 자식들입니다. 할 짓이 없어서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시즘이 구구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이 파시즘을 토대를 마련한 지오바니 젠틸레라는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이게 정당 강령인데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당의 강령일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 공산당? 나치 정당의 강령이에요, 이게. 나치는 내셔널 소셜리스트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극우라고 하지만 공산당과 나치즘과 파시즘은 전체주의, 쌍둥이에요. 그다음에 요즘에 절대로 비판해서 안 되는 집단이 이민자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민 정책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다양성 비자 추첨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이 이민을 안 오는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합니다. 보통 이민을 오려면 자격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추첨해서 뽑아요. 그래서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시민권을 획득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민자가 들어옵니다. 연쇄 이민이라고 해요, 그거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쇄 이민으로 들어와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 각자가 또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 다양성 비자 추첨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가 사이플로 사이포프라는 사람인데 2015년에 뉴욕 맨해튼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 8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이시스의 이름으로 테러를 저질렀다고 본인이 그렇게 밝혔어요. 자, 미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은신도시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 지자체가 연방 이민국과 협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는 법이에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자기네 지역 사회에서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해서 감옥에 넣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풀어줘요. 그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 사람이 돌아가겠습니까? 계속 은신도시를 돌아다니겠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은신도시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잡힌 사람이 세르지오 마르티네스라는 사람인데 무려 20차례나 추방당했는데 21번째에 한 여성을 강간하고 2번째 여성을 강간하려다 잡혔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은신도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투표하라고 하면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주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7개 주밖에 안 돼요. 나머지 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없는 아이디를 보여도 되거나 아니면은 사진이 들어간 아이디를 선택사항으로 하거나 아니면 회색으로 칠한 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분증을 안 보이고 이름만 대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요즘에 그 좌익들이 피억압자 집단으로 규정해서 각광받는 그 집단이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성평등의 현주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마 정권 하에서 교육부가 어떤 방침을 내렸냐면 학적부의 생물학적 성이
학생이 동일시하는 성하고 다를 경우에는 학생이 자기가 동일시하는 성을 학적부에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지만 그리고 학적부에 여성으로 기재가 돼 있지만 제가 남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남자로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의 LGBTQ 사무소 성소수자죠. 근데 보통 우리가 LGBTQ로 하는데 얘네는 웬일인지 BGLTQ라고 써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얘네 이 사무소에서 책자를 하나 그 학교의 허락을 받고 배포를 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생물학적 성은 2가지 이상이다. 그리고 젠더는 유동적이고 이게 젠더 플루이디티라고 해요. 그다음에 한 사람의 젠더도 유동적이래요.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밤에는 남자였다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보면은 사용자가 50개 젠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트랜스섹슈얼이라고 했죠. 반드시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반드시 남근을 제거해야지 트랜스섹슈얼로 인정을 받았는데 요즘은 남근이 달린 채로 그냥 여자라면 여자입니다. 그게 트랜스젠더예요. 그래서 나온 빈정되는 말이 chicks with dicks. chick은 우리나라에서 젊은 여성 비하할 때 영계라는 말 많이 쓰죠. 그 chicks고 dicks라는 거는 이제 남근의 그 비속어 dick 그걸 말한 겁니다. 그걸 갖다 CKS를 그냥 X로 치환한 거예요. 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관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세미나의 그 전단지입니다. 여기 그 알파벳이 무수히 써 있죠. 이게 다 그 성소수자예요. 제가 옆에 풀어서 썼습니다. 레즈비안, 뭐 게이 이건 다 아시겠고 쭉 내려가다 보시면 투 스피릿도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섹스, 퀘스처닝,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성인지 모른다는 건 것 같고, 그다음에 에이섹슈얼, 이거는 성이 없다는 거죠 아예. 그다음에 allies는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소수자와 동맹이다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고, 하여간에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에서 여사로 전환한 그 트랜스젠더예요. 펠런 박스라는 사람은 종합 격투기 선수인데. 자기가 성 전환한 거를 밝히지 않고 몇 년 동안 그 여성 부문에 출전을 해서 나가는 족족 1라운드에서 때려 눕혔습니다. 여자 선수를. 당연하죠. 왜냐면 이 사람은 성전환 수술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리고 호르몬 요법 치료도 받지만 남성의 상체의 힘은 절대로 호르몬 치료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남성이라도 이 여성은 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약해 보입니까? 이 여성이 종합격투기 선수인데 당연하죠. 여자 선수를 모두 때려눕힐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다음에 해나 마운시라는 오스트리아 축구 선수는 선수 선발전에 여성 부문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심판들이 여자에 비해서 기량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그래서 선수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 이거는 트랜스젠더 차별한다.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났었죠. 얘는 여자에서 자기는 남자라고 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생리할 때 생리혈이 묻은 바지를 입고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생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다음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두 사람인데 왼쪽이 세계 최초로 임신한 법정 남성이고 오른쪽이 두 번째입니다. 왼쪽에 있는 남성은 여성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여성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불임이기 때문에 대신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둘 다 여자인데 남자가 된 트랜스젠더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게이맨, 동성애자 남자 커플. 얼마 전에 영국 정부가 UN 인권 조약에 권고 사항을 냈습니다. 임신한 여성, pregnant woman을 임신한 사람, pregnant person으로 대체해라. 왜냐하면 자궁과 난소를 보유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임신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궁과 난소가 있으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얼마 전에 모유 수유하는 트랜스젠더도 나왔습니다. 남자인데 여자로 전환한 트랜스젠더예요. 30세인데 6년째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모유가 너무 수유하고 싶어서 뉴욕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에 있는 트랜스젠더 의학과의 도움을 받아서 모유 수유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 모유 수유하는데 쓴 약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돔페리돈이라는 약품도 썼습니다. 근데 이 약품이 미국의 식품의약청이 2004년에 금지한 거예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자, 그럼 트랜스젠더가 모유 수유할 권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유아의 건강과 복지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웃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의 지하철 안내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Ladies and gentlemen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준다고 Hello everyone으로 바꾼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지금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학교에서는 freshman이 man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차별이라고 fresh로 바꾼대요. 사람이 과일입니까? 생선입니까? 신선하기는. 그 다음에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루도 얘가 완전히 깡통입니다. 타운홀 미팅에 가서 어떤 여성이 일어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mankind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류라는 단어죠. 근데 mankind, man이 남자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는데 가로막더니 mankind라고 하지 말아라. peoplekind라고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깡통입니다. 완전히. 이 사람 경력이 뭔지 아세요? 대체교사 하고 스키 강사. 그게 전부예요. 자기 아버지가 트리도 수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 사람들이. 자, 조한 케이스라는 거는 가운데 있는 조한 머니라는 박사가 쓴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캐나다 위니아펙에서 라이머 부부 아래서 일란성 쌍둥이 남자애들이 태어났어요. 여기 브라이언하고 브루스라고 돼 있죠. 그런데 6개월째 되던 해에 포경 수술이 잘못돼 갖고 이 브루스라는 애의 그 성기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얘가 어른이 되면은 남자 구실을 못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의 심리학과 교수인 존 머니를 찾아가요. 박사를. 그래서 상의를 해요. 그랬더니 이 존 머니 박사가 그러면 얘를 남근을 절제하고 여자로 키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존 머니 박사가 젠더 중립 이론의 열렬한 신봉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신념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죠.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인데다가 정상인이고 그다음에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자기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그 조건이 갖추어질 수가 없는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그래서 얘를 10년 넘게 심리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남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1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고 가슴을 키우기 시작해요. 근데 사춘기가 오면서 얘가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애들하고 항상 싸우고 부모하고도 잘 못 지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14살 되던 해에 부모가 털어놔요. 너 사실은 남자로 태어났다. 근데 이 존 머니 박사가 어떤 치료를 하냐면 이 브루스가 브렌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브렌다가 브라이언 그 자기 쌍둥이 형을 같이 치료하러 같이 오라고 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서로 성기를 관찰하고 뭐 이런 성 역할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성 역할극을 잘 해야지 건전한 성 정체성이 확립된다 뭐 이러면서 그런 치료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부모한테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브렌다가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남근 재건 수술을 하고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고 가슴 제거 수술을 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해요. 근데 이미 인생이 망가졌죠. 그냥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고 부모하고도 불화겼고 그러다가 38살 되던 해에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존 콜라핀토라는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제 이 기자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쓴 게 있는데
자기는 레이스 달린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기르고 여자 행세를 했지만 단 한순간도 자기가 여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대요.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진 학자 때문에 두 남자의 인생이 파국을 맞은 겁니다. 이 형도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요. 2018년에 아주 그 극찬을 받은 그 영화 두 편입니다. 성평등의 최전선, 이제는 트랜스젠더도 넘어가고 아동성애와 수간을 인정하자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은 17세인 소년과 25세 되는 성인 남성의 성애를 그린 영화입니다. 굉장히 극찬을 받았어요. 근데 17세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9세죠. 성인과 미성년의 그 경계선상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은 미성년이에요,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성년이 미성년하고 성관계를 하면은 설사 그 미성년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간주합니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그래서 성년인 사람이 미성년과 성관계를 하면은 법적인 강간, statutory rape라고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그냥 미화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이런 류의 영화를 만들게 되면 점점 연령을 낮춰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억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유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성관계해서 만약에 뭐 무슨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책임을 지웁니까? 안 지죠. 그 아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살론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터드 니커슨이라는 아동성애자를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아동성애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터뷰한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거 삭제됐습니다.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뒤에서 여자애가 막 뛰어다녀요. 왔다 갔다. 그 다음에 Shape of Water는 이거는 그 브라질 아마존에서 포획되어 온 직립보행 양서류와 인간 여성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이거 아무래도 수간을 미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허핑턴 포스트에서 멜컴 제이 브래너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돌고래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미국의 리버럴들,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리버럴들은 이 영화의 양서류가 직립보행을 하고 인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극찬을 했는데 아마 돌고래가 나왔거나 그러면 아마 극찬을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보통 수간하는 사람들은 동물하고 성관계를 하고 그 동물을 거들떠도 안 보지만 자기는 막 보듬어주고 사랑해준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수간하는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 영화를 계기로 이제 수간이 메인스트림 주류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그 피스의 아주 집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가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직립보행하는 양서류가 미국의 우주연구소에 잡혀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청소하는 청소부가 장애인 말 못하는 그러니까 청소부가 있는데 여성이에요. 그 여성하고 교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양서류가 인간과 교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연구소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탈출 계획에 가담하는 사람이 동료 흑인 여성 청소부, 그다음에 이 주인공 여성의 이웃집에 사는 동성애자 남성, 그다음에 이 연구소에서 암약하는 소련 스파이. 그래서 이 영화에서 영웅은 누구냐? 흑인, 여성, 동성애자, 빈곤층, 장애인, 소련 스파이까지 영웅입니다.
그런데 악당은 누구냐? 악당은 이제 이 탈출시키려는 음모를 분쇄하려는 그 보안 요원이에요. 악당이 왼쪽에 있는 남자인데 백인이죠, 남성이죠, 이성애자계 중산층의 개신교 신도입니다. 중산층은 오른쪽에 사진이 이제 이 사람의 가족의 사진이에요. 단란한 가정입니다. 개신교 신도라는 건 제가 어떻게 아냐면, 물론 다른 그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왼쪽에 읽고 있는 책이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는 책인데, 이게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가 쓴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노먼 빈센트 필이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의 정신적인 스승입니다. 오바마의 정신적 스승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바마 결혼식의 주례도 보고 두 딸의 세례도 했던 목사가 있어요. 제레마이어 라이트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해서 논란이 됐냐면 God bless America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God damn America라고 기도해라 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요즘에 또 좌익이 절대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집단이 무슬림 집단입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냐? 한번 알아보죠. 이슬람은 종교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질서와 정치 체제가 혼연일체가 된 이데올로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카 시대에는 평화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면서 이슬람이 세력을 키우면서 폭력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테러나 폭력 행위는 이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반밖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카 시대의 그 가르침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근데 메카의 평화의 가르침과 메디나 시대의 폭력의 가르침 사이에 모순이 있잖아요. 그 모순이 생기니까 이거를 어떤 걸로 해결하냐면 파기의 법칙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메디나 시대의 가르침이 메카 시대의 가르침보다 우선한다. 폭력의 가르침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를 정복하는 방법, 이슬람이,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슬람 성직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헤지라는 이슬람권이 아닌 땅에서, 이슬람권인 땅에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땅으로 이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헤지랍니다. 그리고 무슬림 여성의 자궁. 무슬림 여성은 아이를 많이 낳죠. 그다음에 서구 사회의 그 알량한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자기네가 서구 사회를 정복하고 유럽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이 확산되는 단계가 있어요. 5단계인데 첫 번째는 잠복입니다. 아주 무슬림이 극소수예요. 자기네가 이주한 지역에. 그럴 때는 가게도 운영하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삽니다. 조용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인정 단계 가면은 이제 무슬림들이 일정한 숫자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은 쿠란을 바탕으로 한 법 체계인 샤리아법을 무슬림 공동체에서만이라도 적용하게 해달라고 사회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회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침투 단계에 들어가면은 사회 각 기관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정치 세력화해서 친이슬람인 정치 후보자를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증오 표현이라 그래서 소송을 걸고, 그다음에 군대하고 교도소에 이맘을 그 이슬람 성직자죠. 이맘을 배치시켜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에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게 하고 할랄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침투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무슬림 인구가 한 1%에서 2%밖에 안 되지만 이미 미국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에 있는 락키 마운틴이라는 고등학교에서는 Pledge of Allegiance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One Nation Under God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 아래 하나의 국가. 근데 이 God을 알라로 바꿔서 암송하게 했다가 학부모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그때 학교에서는 포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바꿔서 했다고. 근데 알라는 그냥 신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신이 알라예요.
그다음에 대결 상태에 들어가면은 샤리아법을 그 사회의 법 체계에 통합시키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결 상태에 들어간 나라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유럽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미 대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세 번째 침투 단계인데 오바마 정권 하에서 그 국토안보부나 아니면 이런 그 주요 부서에 무슬림 형제단에 그 소속된 사람들을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었어요. 무슬림 형제단은 테러 집단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그 무슬림 형제단에서 테러 집단이 2개나 배출이 됐습니다. 절대로 위험하지 않은 집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슬림 형제단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날밥 파시선 그 양복 쫙 빼입고 수염도 안 길었습니다. 서구 사회 남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머릿속까지 서구화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강요 단계에 가면은 이제 그 서구 사회의 법을 버리고 샤리아법만 적용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5번째 단계에 온 나라는 없어요. 자, 그럼 이슬람과 다문화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레바논이 본래 기독교도가 다수인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근데 1970년에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무슬림들이 쫓겨나면서 레바논으로 대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기독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브리지트 가브리엘이라는 여성이 부모님하고 같이 벽에 곰팡이가 새까맣게 낀 방공호에서 7년 동안 삽니다. 7년 동안 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기가 영어를 익히고 그래서 1978년에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레바논 남부를 자기네 테러 활동의 전초기지로 삼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1978년에 레바논 남부 지역을 해방시키고 그러면서 이 브리지트 가브리엘이라는 여성이 방공호 생활을 청산하고 햇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슬람의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을 직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 살해 위협에 시달리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이슬람은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 미국을 큰 악마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절대로 이슬람하고 평화롭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런 순진한 생각을 미국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레바논 꼴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슬람의 여성과는 어떤가? 애니 사이러스라는 여성은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한 몇 년 후에 태어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셰이크라고 해서 이맘보다 훨씬 높은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쿠란 교사예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쿠란을 달달 외우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란에서는 여자 아이들이 9살이 되면은 하얀 부르카를 입히고 이맘이 관장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맘이 이제 너희들은 성인 여성이니까 너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세상의 유일신은 알라고 알라한테 복종하고 뭐 그런 성인식을 해요. 근데 왜 9살이냐면 무함마드가 6살인 아이샤라는 여아하고 결혼을 해서 합방한 게 9살입니다. 그 여성하고. 그래서 9살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여성도 아버지가 13살 때 한 달 아편값인 $50를 받고 남자한테 팝니다. 자기 딸을. 그래서 이 여성이 안 가려고 애원하고 매달리니까 아버지가 쿠란을 갖고 와서 4장을 딱 펼쳐요. 4장이 넷사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딸은 무조건 아버지 말에 복종해야 된다. 뭐 그런 구절이 있대요. 그러면서 쿠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라. 그래서 갑니다. 근데 두들겨 맞고 살아요. 그래서 그 친정으로 도망을 옵니다. 도망을 왔더니 아버지가 또다시 쿠란을 갖고 와서 4장을 딱 펼치더니 알라가 말하기를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 남편이 증거도 필요 없어요. 생각만 들어도 첫째, 경고할 것. 둘째, 잠자리를 따로 할 것. 세 번째, 말 들을 때까지 팰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남편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딸한테. 그래서 이 여정이 우여곡절 끝에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지금 무슬림 여권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그 폭력 행사하는 무슬림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온건한 무슬림이다. 자, 온건한 무슬림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후세인 아부바크르라는 이집트 카이로 출신 남성이에요. 전형적인 온건 무슬림 중산층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냐면 칼리프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슬람의 세상이 될 때까지는 하루하루가 죄악의 삶이라고 배운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슬림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정복과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무슬림이 다시 번성하기 위해서는 비무슬림인 땅을 정복하고 비무슬림인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그리고 2001년에 9.11 테러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자기는 주변의 친구들과 학교 선생과 이맘과 가족 친지들의 그 반응을 잊을 수가 없대요. 환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온건한 무슬림이 대다수인지 알아보죠. 샤리아법을 찬성하는 비율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그 조사한 건데 샤리아법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냐면 배교자, 무슬림이었는데 이슬람이란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단을 하는 처형, 그 다음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절도범은 손을 절단하고 무함마드와 이슬람을 비판하는 자는 무자비하게 처벌한다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법을 찬성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더니 이집트에서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까지 가로 안에 든 숫자가 찬성하는 비율입니다. 동남아시아도 77%나 돼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도 무슬림이 조금 있죠. 그런 나라들은 온건한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77%나 됩니다. 이런 조항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자, 유럽에서 출생한 무슬림들은 과연 온건할까요?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영국에서 출생한 파키스탄 무슬림입니다. 라힘 카삼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극우신문이라고 하는 브라이트바트, 극우 아닙니다. 그냥 우익신문이에요. 브라이트바트 영국 주재, 런던 주재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고 전형적인 온건 무슬림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도 아주 강하게 반유대인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서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인은 악마이기 때문에 백인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받고 자랐대요. 근데 이게 자기네 그 가족의 독특한 그 가족 문화가 아니라 유럽 전역의 무슬림 가정의 정서는 전반적으로 이렇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란이 그 지원을 하는 영국의 싱크탱크가 있어요. 그 싱크탱크에서 2012년에 선정한 올해 이슬람 혐오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여성, 이런 여성, 이런 남성, 이런 남성들이 진정으로 온건한 무슬림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이런 무슬림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조금 전에 보신 이 라힘 카삼이라는 친구가 쓴 책이 No Go Zon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입 금지 구역. No Go Zone이라는 게 뭐냐면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샤리아법을 지팡하는 자경단이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툭하면 수류탄이 터지고 경찰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응급 구호차가 들어가려면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위험해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진입 금지 구역이라는 거는 유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유럽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발로 뛰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유럽의 모스크들은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스크에서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유럽의 테러 공격이 발생한 게 50건인데 그중에 48건이 이민자 무슬림들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어디서 건너온 테러리스트도 아니에요.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럽이 지금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미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빨리 이 추세를 뒤집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럽 출생의 온건한 무슬림, 백인은 처음 보셨죠? 이 사람이 제 트럼프를 당선시킨 피스의 정체의 표지 그린 만화가입니다. 알바니아 출신의 엑스 머슬림, 옛날에 무슬림이었지만 지금은 무신론자예요. 버시 포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전형적인 알바니아 중산층 무슬림 가정인데 유대인과 기독교도들을 엄청나게 증오하면서 자랐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시집을 갈 때 어머니가 앉혀놓고 남편이 두들겨 패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그렇게 조언을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오른쪽에 나온 만화가 이 사람이 그린 만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굉장히 비판하는 만화를 굉장히 많이 그려요. 이 사람도 항상 살해 위협에 시달립니다. 이 사람이 제 책을 보고 남자가 쓴 책이었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내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메일로만 주고 받았는데, 제가 영어도 남자처럼 쓰는지 나중에 이제 그 정규제 TV에 책 소개하러 나가서 이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야, 너 소개했으니까 동영상 보니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너 나오니까 봐라 그러더니 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고 나서 난 너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빗 호로위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레드 다이퍼 베이비라 그래서 빨간 기저귀 찬 아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태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다 당원증이 있는 아주 골수 공산주의자였어요. 동유럽에서 이민 2세인데, 근데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였다가 전향을 해서 지금은 강경한 우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갔는데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왼쪽에 있는 무슬림 여학생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주고받는데 막 그 논쟁을 하다가 이 데이빗 호로위츠가 저런 질문을 해요. 난 유대인이다. 헤즈볼라 수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다 모였으면 좋겠다. 세계 곳곳으로 일일이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이스라엘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다 처단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 말에 너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랬더니 이 무슬림 여학생이 호로위츠를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찬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미국에서 대학 다니는 무슬림 여학생의 모습입니다. 이 여학생은 액센트도 없어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왼쪽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50년대와 70년대예요. 아주 자유롭죠. 오른쪽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전부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거 하나씩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르카나, 이거를 니캅이라고 하는데, 부르카나 니캅을 쓴 여성들이 더 자유롭다고 미국의 꼴패미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남자의 시각적 강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